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기사 정창준입니다. 6.3 조기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경선 후보들이 조별 토론회에서 격돌한 가운데 내일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 4명이 결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충청권과 영남권 경선 결과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은 경선에서도 이 전 대표의 대세론에 이변이 없을 거란 관측인데요.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은 노코멘트 발언으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이슈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2부의 본격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정격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게시판,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4월 21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충청권과 영남권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역시 어대명이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 뭐 이런 말인데요. 네. 이변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예비 후보가 어제 영남권 경선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합산 90.81%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대세론을 재확인한 거죠. 각각 5.93, 3.26%를 기록한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득표율과 이제 같이 보면은 차이가 더 극명합니다. 이 후보는 지난주 토요일 첫 경선지였던 충청권에서 88.15% 득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이 결과를 넘어 득표율 역시 90%에 육박하는 이 종합 득표율이죠. 네.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그제 3위로 밀렸던 김경수 후보는 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영남권에서는 2위를 기록했는데요.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2위권 경쟁은 0.1%포인트 차 접전 양상입니다. 현장 연설에서 세 후보는 모두 부울경 메가시티를 강조했다고요? 예, 부산, 울산, 경남을 잇는 이 뜻하는데요.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 김경수 후보가 경남지사 시절 추진하던 주요 정책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연설에서 김경수 후보의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부산 공약으로 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사 전문 법원 신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내세웠는데요. 이 후보에 맞서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부산을 금융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 두 후보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앞세웠는데요. 김경수 후보는 서울은 국제금융도시, 부산은 정책금융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며 그가 강조해온 5대 공력별 메가시티 구현을 주장했고 또 김동연 후보는 금융공기업 이전을 부각했습니다. 컷오프를 앞두고 있죠. 국민의힘 경선은 조를 나눠 토론회를 가졌죠. 그렇습니다. 지금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데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B조가 어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후보와 반탄파인 이 나경원, 이철우, 홍준표 후보가 링에 올랐는데요. 네. 이 계엄과 탄핵 문제로 이 3대1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네. 홍준표 후보는 계엄에 대해 실질적 피해가 없고 이 2시간의 해프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엔 대통령 후보는 그만두시고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쏘아붙이기도 했고요. 네. 한 후보는 이 상황에서 제가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예비 경선 여론조사는 오늘부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1차 컷오프가 이제 100% 여론조사로 시행을 하는데요. 22일 내일이죠.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각 후보들은 잇따라 이 때문에 영남, 텃밭인 영남을 찾았는데 그 이유가 국민의힘 당원의 영남 지역 비중이 수도권보다도 높은 이 전체의 40%에 이릅니다. 네. 그만큼 영남권에서 여론조사 응답 비율도 높을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김문수 후보 먼저 어제 경북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고요. 어제 또 부활절이어서 이 대구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그 연합 예배장이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나란히 찾았습니다. 또 예비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토론회 끝나고 나자마자 한동훈 후보가 또 이제 나흘 만에 다시 대구를 찾았고요. 네. 오늘은 경주와 포항 순회 연설에 나섭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나요? 예, 한대행이 이제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이 노코멘트라고 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가 공개된 건데 당초에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또 다시 이제 여지를 남긴 겁니다. 앞서 한대행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가 이제 공개가 일부 됐는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금 또 어제 행보가 약간 이 대권의 행보다 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부활절을 맞아서 대권 주자들이 자주 찾았던 서울의 한 대형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한 겁니다. 네. 통합을 강조하는 부활절 메시지도 전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지금 한대행의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서도 이 대권 도전에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같은 인터뷰에서 한대행이 말한 건데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을 한 겁니다. 이번 관세 협상은 아무래도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가 거론된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대행은 현재로서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대행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이 주한미군 방위비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는데요. 총리실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면서 네. 현재로선 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된 어떤 협상 제안도 없고 어떤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 행정부와의 관세 협의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예, 계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이 2+2라고 하죠. 이 통상 협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안덕근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석을 하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머지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구체적인 일정은 좀 조율 중이지만 현지 시각 24일에서 25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2+2 통상 협의는 미국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 상호 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90일 유예를 선언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인도, 영국, 호주 5개국을 최우선 협상 국가로 지목하고 지금 빠른 협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미국의 요구사항 등을 탐색하는 차원의 만남이기 때문에 협의라고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전국 의사단체 전공의 의대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 대한의사협회는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 의사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2만 5천 명이 모인 전국 의사 걸기대회인데요. 의사들이 싸우는 이유는 오직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네. 집회는 시청역에서 숭례문 방향으로 4차선 도로를 막고 진행됐고요. 의료농단 스탑 또 의료 정상화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참가자들은 필수 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계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대 증원이 백지화됐는데 의료계 목소리는 오히려 더 강경한데 어떤 배경인가요? 그게 이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증원 전 수준으로 동결됐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의사와 의대생들은 정부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이 책임자 문책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전문가의 손을 잡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정치권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문과 DNA의 오만으로 의료개혁이 추진된 만큼 최대 피해자는 의사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이르면 6월에 인상된다고요? 네, 현대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1,400원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한 서울시의 남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서울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1,550원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네. 정확한 날짜는 수도권 3개의 시도와 또 코레일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오는 6월 중 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 대다수입니다. 서울시가 누적 적자가 19조 원에 육박하는 만큼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더 이상 그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네. 이번에 인상하면 20개월 만에 다시 150원이 올라가게 되면서 왕복 3,000원을 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 아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춘천 26도, 대구 25도, 전주 27도까지 올라 낮 동안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울리겠습니다. 다만 출근길에는 얇은 카디건 정도는 걸치셔야겠는데요. 현재 기온 서울이 15.2도, 춘천 10도, 대전 16.2도, 대구는 12.6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도 높아서 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실내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한 차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 중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에 최대 120mm 이상, 남부지방에는 최대 60에서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다시 주춤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5.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입니다. 네, 부지런히 출근길에 오른 분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인데요. 수도권 구간의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산 분기점에서 비봉 쪽으로 13km 구간 답답합니다.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을 보니까요. 남한산에서 남한산 분기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전체 20km 구간 막힙니다. 서창 부근 지나게 더디고요. 안산 분기점에서 부곡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서용인 분기점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한강을 따라서 강 동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길 모두 행주대교부터 정체가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한강대교까지 올림픽대로는 50분이 조금 넘게 걸리겠고요. 강변북로는 1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주말 휴일에 진행된 민주당 충청권 영남권 대선 경선 결과 이재명 전 대표의 압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상했던 대로 압승입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 압승보다는 투표율이 지난번 대선 내부 우리 당내 경선보다 네. 훨씬 높아요. 지난번에는 충청권이 대체로 50% 정도 됐는데 이번에 한 58%, 그리고 영남이 지난번에 64% 됐는데 지금 70%가 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까지 합산이 되면 더 높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그만큼 정권 교체 열망이 높고 응집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봤고요. 이재명 대표 압승은 또 그만큼의 그런 이제 응집력,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나라를 좀 바로 세우는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응집력이 보인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발표할 때도 투표율을 할 때 막 힘주어 얘기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투표율은 역시 정당 투표는 아이 결과 뻔하잖아 이렇게 해서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라도 한 번 더 투표해야 되겠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전 대표 90%도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호남이 결정적 키가 될 텐데요. 네.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질 때 본선 투표율이 90%에 못 미쳤습니다. 85%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호남이 어느 정도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응집력을 보이느냐가 이번 대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고 특히 금방 말씀하신 당내 전체에서 90% 금방 말씀하셨지만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26일 날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예. 호남의 득표율이 관건이다. 예. 김동연 지사 충청에서 김경수 전 지사는 영남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긴 했어요. 예, 김동연 지사는 고향이 충북이니까요. 네. 충청도에서 김경수 지사보다 2배 많은 한 8점 몇 프로 대 4점 몇 프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영남에서는 또 김경수 지사가 한 5.9% 예, 네. 그렇게 나오고 김동연 지사 3.2%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전국 대의원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당원들이 있고 대의원들이 있거든요. 간부들. 그분들 투표에서는 영남에서 김경수 지사가 15%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면 고관여층일수록 조금 더 이제 텃밭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나름대로는 전국 대의원 내에서는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앞으로 본선에서 그러니까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패배가 0.73%였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충청도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활약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충청도도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졌거든요. 영남에서도 물론 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번 경선이 나름대로 이제 관심 가는 포인트들이 이렇게 좀 있다 이렇게 싶습니다. 이 두 군데의 득표율을 보니까 두 자릿수 득표율은 좀 어려운가요? 이 싸움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남의 득표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마지막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저는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더 이제 이재명 대표 득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호남 득표율이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제 좀 더 다양성을 좀 보장하고 또 다음번 다음 주자까지 한번 내다보게 하는 그런 이제 당원들의 기대 이런 게 반영되느냐 뭐 그런 이제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2위에 대한 의미겠죠. 네, 그렇습니다. 2위라는 게 늘 이제 보면은 차기 주자 그리고 이번 정권만 할 게 아니고 민주당이 좀 더 길게 안목을 가지고 정치를 바꾸자, 나라를 바꾸자 이런 이제 의사를 모으는 거니까요. 차기 주자에 대한 기대인 거죠. 이번에는 새 후보 모두 세종 이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현 가능성 이번에는 가장 높아지는 건가요?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옮기자는 이야기는 진즉이 있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억지로 그 많은 세금을 써가면서 무리를 해서 용산으로 옮겼는데 결국 전 세계 최초로 대통령 군통수권자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의장하고 한 군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군 통수권을 집중시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그런 일을 초래하는지 특히 분단 국가에서 네. 이걸 미국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리스크를 해칭하는 차원에서도 분산하는 차원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이제 이번에는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하루라도 용산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들도 많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 뭐 예를 들어서 세종청사가 됐든 네. 아니면은 청와대가 됐든 있다가 결국 다음 정부 말기에는 세종청사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는 시대적 대세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난관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관습헌법이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계획을 헌재에서 이제 판결해 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려면 개헌이 돼야 수도가 이전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난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행정 복합 중심 도시라고 하는 법이 이미 그 뒤에 통과가 돼서 지금 세종의 대통령 집무실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부 초기에 네. 여야와 국민이 합의를 보고 국민적 동의 하에서 그런 이제 행정 중심 도시를 세종에다가 확실하게 만들자.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은 뭐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도약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좀 만들어낸다면 저는 뭐 충분히 국민적 합의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방안들은 뭐 또 이번 경선과 이 대선 과정에서도 저는 충분히 토론이 되겠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렵지 않지 그렇게 않느냐라고 보시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의원님 지역구도 서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민심은 동의할 수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뭐 수도권 집값 폭락론이나 혹은 이제 수도권이 이제 비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보면은 부동산을 보시면 알지만 수도권이 가지는 그런 이제 위상은 흔들림이 없거든요. 오히려 더 과밀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전기나 에너지를 대폭 써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오히려 전국적으로 에너지도 생산하고 또 균형 발전을 해야만 인구 감소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국가적 난제들을 동시에 해결하려면 결국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되고 그리고 좀 더 국가 백년지 대계를 내다보는 이런 긴 안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그런 이제 국가적인 인구, 기후 그리고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전망 뭐 이런 점들에 대한 고려를 볼 때 동의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이 균형 발전 명분에는 어느 정도 국민들도 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총괄 공동대표를 맡은 자치분권 균형 발전 전국회의 오늘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오늘 11시에 출범식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기구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예, 지금 이제 말은 많았지만 그동안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이제 제도적이고 법적인 그런 이제 뒷받침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지 그리고 전문가들과 학계의 전폭적 지지와 참여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동안 자치분권 균형 발전을 추진해 왔던 많은 그런 전문가, 학자, 시민운동가들을 저희들이 이제 정치권과 함께 손을 잡고 본부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관련한 공약, 정책, 입법 사항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안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출범식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저희들의 제안으로는 첫 번째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이 첫 번째로 들어가고요. 그리고는 무엇보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교육 문제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국적인 그런 이제 공약들이 포함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17개 시도를 넘어서서 5개 초광역 경제권. 그래서 정말 이제 G10을 넘어서 G5, G4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경제 체제 이런 이제 전망들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가지 굵직굵직한 국가 아젠다를 저희들이 오늘 좀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후보의 5대 메가시티하고 좀 맥을 같이 하나요? 네, 그동안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꾸준하게 논의가 돼 왔고요. 김경수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공이 뭐 이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 있는 그동안 국가 사업들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거의 폐기되다시피 후퇴했던 정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본격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민주당 주도의 기구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의힘 경선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4명으로 경선 후보가 압축이 되는데 3강 2중 구도라는 언론의 분석이 많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이 3강은 많이들 예측하시니까 2중 중에 누가 4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 각자 강점들이 있을 텐데 보통 나경원, 안철수 두 분 중에 누가 들어갈까 이게 이제 또 관심 중에 하나던데요. 네. 아무래도 당내 경선은 좀 더 적극 지지층이 이제 당심. 예, 그렇습니다. 당심이 조금 더 우선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나경원 후보가 최근에 갑자기 극우 전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원래 대선도 나오셨고 또 본인의 이제 이 확고한 지지층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국민의힘에 얼마나 입당해 계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론조사를 하니까 좀 그분들이 이제 적극 참여하실지는 뭐 관심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당심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김 의원님은 보입니다. 당심이 작용한다면 나경원 의원이 당심에 조금 더 가깝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후보들이 탄핵 찬반을 놓고 공방을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참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힘이 특히 대선을 앞두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8대 0 전원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쟁점이 되었던 5가지 이슈 모두에서 8대 0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헌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정신에 기초해야만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게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은 국민적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일단 사과한다.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게 진짜 선거를 이기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출발 아닐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왜 나오려고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렇게 어정쩡하게 이제 태도가 이상하니까 정광훈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화끈하게 탄핵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도 판결 잘못했고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이제 취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국민의힘의 어정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오늘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을 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보수층이 그나마 저는 결집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과는 아예 담을 쌓아야만 민주공화국을 지킬 수 있는 저는 진정한 보수의 출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전략적으로는 정광훈 목사의 출마가 호재가 되겠죠? 예, 뭐 정략적으로만 보자면 그런데 나라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걱정인 것이죠. 네. 우리 역사에서 이제 저렇게 탄핵을 반대하고 정말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게 이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영국 일간이죠.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 출마 관련 질문에 노 코멘트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저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말 과도 정부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상 이슈나 방위비 등의 이슈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다음 정부가 잘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징검다리 역할 이걸 잘하는 거고 그게 그나마 이제 탄핵 비상계엄을 했던
탄핵당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굉장히 사실은 저는 황당했던 게 아직 대통령 출마와 관련해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차이가 없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뒤에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는 한덕수 대행의 탄핵 심판을 결정하는 헌재 결정문을 보더라도 선출된 대통령과 총리 권한 대행에는 확연한 지위의 차이가 있고 그랬죠. 민주적 정당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사실은 그 탄핵 심판에서 풀려난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서 헌재가 권한 대행은 굉장히 제한된 그런 민주적 정당성밖에 없으니까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재 판결문을 오히려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본인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작년 12월 26일 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도 스스로 본인의 입으로 이 권한 대행은 제한된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못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어느 도단이고 굉장히 사실은 이중적 태도라는 점에서 오히려 저는 국민들께 굉장히 큰 실망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한 대행의 행보에 윤심이 있는 걸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렇게 보여요. 사실 극우 세력들이 연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게 과도 정부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 통상파고 정말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있고 이 난파선의 위기에 있는 이 상태에서도 오직 자신들의 정치 세력만 보존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어 보이니까 진짜 나라 걱정은 하지도 않고 자기 입지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오직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자신의 그런 소임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정보가 투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야 합의를 기초로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요 세 가지 원칙 이걸 반드시 좀 저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제가 간사를 맡았는데요. 관세 대응 통상 안보 TF를 11시에 이제 발족을 합니다. 김현종 단장이 맡는데요. 네. 국회 산자위에서도 오늘 안덕근 장관 등에게 통상 현안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아마 이제 최상목 기재부 장관하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 베센트 장관이나 그리어 USTR 장관하고 협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대하고 엄중한 시기인데 이럴 때 우리 정부 담당자 관료들께서 정말 애국심을 발휘해 주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국회에 어떤 그 부분의 어떤 전략을 좀 공유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기재위에 보고한다는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듣지는 못했고요. 네. 지난번 대정부 질의 때 나와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자신들은 잘 준비할 테니까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겠습니다. 화제가 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윤어게인 신당을 추진하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네네. 누가 식사를 윤 전 대통령과 같이 하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참 관심을 끄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그분들이 이제 신당 창당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윤 대통령하고 식사를 했다 이런 이제 보도를 접했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
전광훈 목사의 출마 네. 여기에 다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걸 증명해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당장 윤 신당을 창당할 정도의 동력은 없지만 네.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욕심, 욕망 이런 게 어른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우 부적절한 장면이다. 제가 대정부 질의 때도 이제 질의를 했지만 관저에서 탄핵당하고 나서 머물면서 사적 만찬을 즐겼다. 그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공적인 예산에 샜으면 횡령 아니냐? 이런 뭐 질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파면당했으면 지금 정말 자숙하실 때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진가 김동호입니다.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우리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레드포트라는 성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도 하면 우리 독립운동사랑은 전혀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중국에 갔을 때 왕청현이라는 곳에 한 야산에 있는 동굴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네 발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 아주 험한 곳인데요. 거기 올라가면 동굴 속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 대한독립군이라고 한자로 써 있고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빼앗겼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 열정이 계속 이어졌구나. 조상들의 열망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적지가 영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하와이, 미국, 멕시코, 쿠바까지 이어지는 아주 장대한 대서사시로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우리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어디 여행을 가거든 꼭 그 현장에서 한번 우리 역사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광복 80주년을 더욱더 뜻깊게 보내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보다 5도 이상 높겠고요. 어제보다도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춘천 26도, 대구 25도, 전주 27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차도 15도 안팎까지 크게 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6.2도, 대전도 16.2도, 전주 17도, 로 제법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도 높아서 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 중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도에 최대 120mm 이상, 남부지방에 최대 60에서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책시사 2부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연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경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조, B조 4명씩 나눠서 토론을 했는데 예상대로 찬탄, 반탄의 대치 전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 공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태 대표님. 뭐 예상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뭐 아무래도 A조, B조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탄핵 찬성한 사람들이 공교롭게 한 명씩 날아가지고 A, B조에 포진하고 있죠. 이분들이 다 이제 또 나머지 후보 세 사람으로부터 거의 이제 또 공격을 당하는 그런 행국. 뭐 좀 보기는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8명의 후보가 정말 이 서바이벌 그런 경선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흥행도 또 이끌어내면서 또 우리의 정책과 비전, 우리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읽혀지는 그런 상당히 소중한 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건을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쉽게 말하면 12.3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묻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한 지금 이제 경선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쓸데없는 내용 가지고 뭐 신상 가지고 이렇게 또 이전투구를 벌려버리고 난상 토론이 되고 뭐 오늘부터라도 좀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하고 13 비상계엄에 대한 그 부분은 이미 헌재 심판 대통령 파면으로 결정난마다 이미 잘못은 잘못으로 우리가 올곧이 수용하고 집권당으로서 책임지는 그런 자성과 반성 속에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과도한 국회 입법 권력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 권력까지도 이렇게 손에 쥐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해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자정 노력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번 경선에서도 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워요. 네. 홍익표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서 사실은 그 최소화, 그러니까 거론이 안 될 수 없겠지만 최소화돼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두 번째는 탄핵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 비상계엄과 탄핵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여러 차례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재명 다들 보면 이제 그 일부 언론 보도된 거면 한 줄 요약하면 다 내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다 요약이에요. 자기의 출마의 변이 이유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이재명 대표 대소론이 더 확산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나왔고 내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책임질 거고 지금 무너진 보수 정당의 기반을 어떻게 다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건 사라지고 그냥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그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그 중에서 경쟁력이 있다 치죠 누군가가.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재명 대표를 이긴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생기고 또 보수 정당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지금 뭐가 우리 당이 문제고 보수가 어떻게 가야 되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게 된다 이 얘기를 더 중점해야 되는데 이구동성 전부 다 뭐 누구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기겠다 얘기만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래 비전이 부각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탄핵
탄핵과 비상계엄의 문제는 사실은 그 권성동, 그 권영세 두 그 쌍권 지도부가 정리를 했었어야 돼요.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이제 그 어느 후보는 그 탄핵의 강에 지금 빠져 있는 거고 어느 후보는 건너고 싶은데 발목 잡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대선 후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탄핵 갖고 이전 투구를 벌이면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죽 그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광훈 목사가 내가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그만큼 지금 저는 흥행 여부를 떠나서 그 먼 관점에서 사실은 보수의 재건이라는 측면도 과연 이번 그 대통령 경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보수의 재건까지 뭔가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1차 경선은 일단 100%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마 후보들도 당심, 민심을 생각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텐데 그 당심이나 민심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그러니까 화요일 오후 7시면은 이제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되잖아요. A조, B조 이 주말 휴일 뭐 이렇게 이틀간 걸쳐가지고 또 토론도 네. 마쳤고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여론조사가 실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무조건 이재명 대표를 자신이 이긴다. 그럼 이기려면은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이재명 대표를 갖다 우리가 그렇게 줄기차게 공격은 했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꺾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럼 분명히 이건 우리 진영에 문제가 있다라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그 가장 중심이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오판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우리 후보들 입장에서도 극복의 대상이지 이걸 초항하면서 함께 갈 대상으로 이렇게 뭐 그렇게 어정쩡한 자세를 가져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도 되는 스텝이 다 꼬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죠. 어느 보수가 그런 무모한 짓으로 거대 입법 권력에 패하게 맞서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 타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생에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신세를 졌기에 3년에 만족하고 그 수많은 헌신과 희생 속에서 만들어진 이 정권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겁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말이에요. 요 근래는 윤석열 뭐 어게인 신당까지 만든다 그러고 그 본인이 선심 써서 그 신당을 말기는 것처럼 그런 신당을 그 사람들이 그 젊은 변호사들이 며칠 전에 또 윤석열 대통령 간접에서 같이 식사한 사진까지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누굴 믿고 그 윤석열 어게인 신당을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만들어지는 정권은 누구이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살려낸 사람이 과연 누구예요? 그게 상식이고 공정이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길이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경합을 하면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뭐 오판을 하기까지 우리 집권당은 역할을 제대로 했냐? 그런 측면에서 자정과 자성 반성의 그 기반을 가지고 정말 처절한 몸부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보수 그래도 보수의 이념과 같이 집단으로 모인 저 사람들이 정말 집단 지성 자성을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데 좀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그냥 참 답답하고 간담해요.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반성과 성찰도 없지만 반성과 성찰 뭐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 그다음에 이제 뭐 정당으로서는 사실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그렇다면 이 어떤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려고 하는 전략적 마인드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경선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이재명과 탄핵
네. 비상계엄 이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민주당이 이기는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대통령 선거는 미래에 대한 그 기대감, 임에 대한 투표. 그다음에 총선은 심판이나 회고적 투표라고 통상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은 어쨌든 탄핵된 정부, 그다음에 그 정부를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심판적 투표를 하려고 해요. 그 심판적 투표를 하면 민주당이 무조건 유리한 구도죠. 자, 그렇다면 이 그 프레임을 미래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슈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뭔가 증세 감세라도 붙든가. 예를 들면 아니면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그 어떤 복지 프레임을 과거 박근혜 후보 시절이죠. 박근혜 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와 그 보편적 복지를 끌고 와서 그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논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럼 우리 한국이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그런 것들에 대한 미래 지향에서 우리가 그동안 잘 봐온 거지만 우리 이렇게 잘하겠다 이런 미래 투표로 가야 뭔가 반전의 계기나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보이는데 도리어 그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우리 당 민주당이 제일 원하는 그냥 회고적 그 투표, 그러니까 심판적 투표를 하는 프레임이 푹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반성과 성찰은 두채치고라도 전략적 마인드나 프레임 전환이란 그런 어떤 그 전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지금 홍익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전략이 이재명 대 윤석열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대선 필패 가능성이 높다. 동의하십니까? 그 안철수 의원께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지적한 걸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6월 3일 조기 대선 이 자체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오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빼저린 노력과 반성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윤석열 대 이재명 이 프레임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대위에서도 단호하게 손절하지 못하고 저는 후보들 이 경합을 통해 가지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여전히 어정쩡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나 또 우리 후보들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이 부분은 후회할 겁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지위와 그런 책무로 국민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라고 했지 언제 비상대권으로 군을 동원해가지고 보수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그렇게 자신들이 그런 가운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많이 비판을 한 사람이지만 요 근래 보십시오.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급조한 대통령실 집무이선 용산 그 집무실에 한시도 자기는 집무를 보지 않겠다. 제3의 장소를 택하겠다. 보통 같으면 그렇게 할 건데 이 고도의 정치 얘기가 작동해요. 대통령실 갑자기 이렇게 마련해가 이전하면 이것도 또 위험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급조해서 만든 집무실이지만 거기 가서 일정 부분 집무를 보고 나는 청와대로 들어가겠다. 청와대를 그동안 또 한 3년 비워놨으니까 보안 부분이라든지 또 업무의 또 효율성 또 그러다가 또 국민들에게 이걸 또 공개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보 보안적인 측면에서 그런 걸 다 점검하고 들어가겠다. 정확한 답을 내잖아요. 사실상 세종시 바로 이전 내려가겠다는 그 김경수나 김동연 지사보다 더 현명한 답을 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은 그래도 50년께 대한민국 그래도 근대사에서 집권 경험 가지고 유능했어요. 정책이나 또 비전 제시 이런 모든 부분이 유능했는데 선거를 하는 것은 전략 전술을 그러니까 유능한 전략 전술을 가지고 상대를 갖다 제압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무조건 홍 대표님 말씀처럼 자신이면은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뭐 답답해요. 홍 대표님이 하실 말씀이 없게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뭐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 당에서 제명시키고 그 가면 좋겠지만 보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럴 용기도 없어 보이고요. 그게 왜 안 될까요? 그 지금 그 소위 쌍권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의 그 태생적 한계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비상계엄과 탄핵을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내고 올라선 비상대책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당 부분 타협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시적으로 제가 보기엔 그건 약간 착시 현상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반대 또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수층이 과표집되거나 그 한 현상이 네,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 그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 전국 초기에. 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부에서 그때 뭐 윤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몇 % 나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일관되게, 그러니까 그런 그 대부분의 그 어떤 그 우리가 흔히 하는 갤럽이나 또는 그 리얼미터 또는 등등 그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조사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일관되게 탄핵에 대한 찬반 그리고 저 비상계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여론이 높았어요.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떤 게 민심인지, 그리고 선거를 그러면 뭐 두 가지예요. 선거를 그래도 우리 원칙을 지키고 지든가, 아니면 선거에 뭔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전략이 안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윤 대통령을 제명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과 성찰하고 용서해달라 이렇게 가는 게 이제 1번인데,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호가호위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소위 네. 친윤 핵심이라고. 네. 그러면 그 사람들 10명 정도는요, 본인들 잘못이 제일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의종군하고 자신들이 그 다음 그 총선 불출마 선언 정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분들 일일이 성명을 거명하지 않겠지만 그 10명 정도, 최소한 10명 정도가 우리가 대통령 잘못 모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수 정권을 잘못했다. 우리 잘못이 크다. 그래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용서해 달라. 우리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고 다음 총선에도 내 불출마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거 정도는 나와야죠. 어떻게 저 대통령 탄핵된 정당에서 불출마나 그 백의종군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윤 전 대통령은 왜 당적 정리를 스스로 안 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서 그나마 의미 있는 이재명 사실상 실질적인 민주당 후보와 네. 싸워서 의미 있는 그런 경합을 벌리려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상황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바뀔 낌새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분위기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바꿔줘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바꿔줘야죠.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께서 말씀했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하는 측근들, 흔히 말하는 호가호위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그냥 새벽녘부터 그냥 석고대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식 바꾸지 않으면 보수 앞으로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시켜야죠. 그게 당인데 전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의견 신당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이게 뭐 항상 과거에 한 3년 가까운 이 당정 관계 가면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탈당할 거야. 신당 만들 거야. 이런 이야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는 사람 다 아는 이야기예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입장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이념과 가치 집단인 아무리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과 같이 정치적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래도 자신을 대통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당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자신이 처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아요.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하고 본인이 언인 자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당이 자정하고 성찰하면서 이재명 대표만은 막아달라는 그런 처절한 진정성이 묻어나는 뭔가 변화를 갖다 우리가 핵심하고
8년 만에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당한 정당이에요. 얼마나 처절하게 변화돼야 그나마 국민은 눈길이라 주겠습니까? 굉장히 힘주어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 김성태 대표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윤어게인 신당을 추진했던 예. 변호사들이 윤 전 대통령과 식사를 하는 사진이 화제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저 웬만해서 참 정말 그 철없는 짓입니다 이게. 그 제가 아마 국민의힘 당원이나 뭐 의원인 신분이었다면 정말 열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시선이 어떻고 당이 처한 상황이 어떤데 그렇게 뭐 100번 양보해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몰래 먹든가. 그거를 인증샷을 올리는 게 어디 저 철없는 짓이에요.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밥 먹고 이제 하는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인증샷 같은 거 안 올립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이 탄핵 정국에서 막 밤새 싸우고 주말마다 저 추위에도 나오고 이럴 때 어디 해외여행 같은 데 가가지고 사진 올리고 그러면 민주당의 어떤 주요 인사들이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탄받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입장 지지자들 입장에서 뭐겠습니까? 어쨌든 정권이 저 탄핵되고 지금 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정권도 민주당으로 뺏기기 직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인데 자기들끼리 뭐가 좋다고 밥 먹고 그거를 사진 올리고 그런 게 얼마나 좋겠어요. 윤 어게인 자체보다도 그러니까 이 어떤 사안을 보는 진지함이나 이 국민의 어떤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렇게 대중 정치인으로 감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정당을 만들고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마의 선언의 이제 목적, 배경이 더는 아인실시하죠. 윤석열 대통령을 5년 후에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모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헌재를 갖다 해체시켜버리겠다. 이런 정도의 거의 파시즘적인 어떤 그런 고를 내걸고 지금 본인이 대선 출마 의지를 이제 공식화한 부분. 이것도 이런 분들이 그냥 대한민국에 그래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50년 넘게 집권 경험 있는 이 유능한 정책 정당이 어떤 이 보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러니까 자신들의 거구적인 어떤 강성 지지층 일부만 가지고 오더라도 그냥 보수 집단 이 국민의힘 의원들 정도는 우습게 허물어 버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탄핵당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또 자신들의 조직력을 가지고 그걸 헌재가 그리고 법원이 섣부른 판단하지 못하게끔 그 견제와 또 균형을 잡아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자신들의 그런 처절한 의지를 보여줬다면은 그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평정심을 찾아야 될 이 시기에 그 본질은 이제 결론은 자신들이 자신들이 그냥 보수의 제일 우두머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보수는 앞으로 미래의 가치나 희망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진영에서 이번 또 경선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의 그러니까 득표 그 도움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되어지고 나면은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우지 말라 그래도 선긋게 하고 다 지워낼 겁니다. 본선이 가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경선 과정이니까 그 강성 지지층의 표를 의식한 그런 어정쩡한 정치인들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결국은 강성 지지층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우리 당 의미 있는 후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경합 경선을 통해서 중도층, 고당층의 그 합리적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그런 경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우선이란 말입니다. 네. 저는 이제 김성태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이지 않은 후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능하면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한동훈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뭐 나경원 후보하고의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차별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불행하게도 이 국민의힘이 불행한 건데 이게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라 굉장히 단기간에 치러진 선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변신하고 그 태도 전환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납득할 만한 이유와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경선 끝나고 나면 바로 본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 정상적인 선거 같이 예를 들면 후보 선출되고 나서 본선까지 보통 그런 경우는 한 달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과거 같은 경우에. 그러면 본선 시작하기 전에 그때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그 다른 행보를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번 경선 과정에서 태도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이 후보들에게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후보들한테 다 떠넘긴 거란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지도부가 좀 너무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지도부가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후보들도 문제지만 지도부가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당내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성과 성찰에. 그래서 윤 대통령 제명이 끌어내기 어려운 합의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백의종군이라도 선언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이벤트조차 없이 대선을 치른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 그다음에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제가 보기엔 너무 안이하게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 당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냐 생각입니다. 정광훈 목사 출마가 현실화되면 대선의 변수가 될까요? 아무래도 민주당한테는 유리하죠. 유리하게 하겠는데 저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정광훈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나중에 진보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멀리 보면 극단적인 세력,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극단적인 세력이 제도권 정치에 나오거나 이런 선거 과정에 개입하려고 한 여지를 그래도 통합적인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막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거를 방치하고 그냥 놔둔다면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하나 예를 들면 마리 르팽 씨가 지금 당선될 뻔했었거든요. 지난번 대통령에. 르펜. 예, 마리 르팽이. 그러니까 마리 르팽이 1차 선거에서 1등했거든요. 근데 결선 투표로 프랑스는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결선 투표 가니까 사회당이 마크롱 대통령을 다 지지한 거예요. 사회당까지 나서서 모든 정당들이. 그러니까 간신히 마리 르팽을 넘어서서 이제 마크롱이 됐는데 그 이유가 딱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극단적인 세력이 제도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이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출마하면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환영할 게 아니라 민주당은 공식 입장이 반대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 정광훈이 참여하는 건. 그래서 정광훈 같은 사람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고 출마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정치권이 함께 막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비대위 체제도 마찬가지고 8명의 지금 현재 경선 후보들 입장에서도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정광훈 목사 같은 분들이 이 보수 정당, 보수의 본산인 국민의힘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너들 한마디로 8명 너들 8명 중에 대통령 후보 된다면 너들 찍어주니 이재명 대표 찍어주겠다. 그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의 중심에 서 있고 그 사람들이 만든 집회 시위에 전부 자신들이 그냥 무대에 등단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 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3부에서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시사 3부 시작합니다.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성태 대표님, 예. 아까 말씀을 하시다가 조금 중단이 됐는데, 그러니까 연거푸 이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당하고도 우리가 다시 눈앞에 알량한 그런 한줌 정치적 이익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책임 있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뒤로 한 발 물러나는 그런 정치적 결심도 보여야 돼요. 당의 자정놀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몇 사람 정도는 배지를 갖다 국회의원 배지를 던지고라도 안 그러면 또 뭐 불출마를 통해서라도 같이 집단적으로 이 집권당이 책임지고 자성하고 반성하는 그런 목소리,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탄핵 정국에서는 자유우파적 그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당을 장악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은 중도 확장적 그런 목소리가, 합리적 목소리가 우리 당을 장악해가지고 이 후보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 전체를 쳐다보고 특히 중도 무당층의 소구력을 가지려면은 어떤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를 가져야 되고 어떤 스피커를 털어대야 되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3반 애들 반장 선거에서도 이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아직 이걸 판단하지 못하고 허적거리고 있으니 이거 참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오늘은 두 분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뭐 그냥 이렇게만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이 얘기는. 지금 여론 1위로 제일 누구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조차도 중도 확장 전략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한두 달 전부터. 근데 도리어 한참 뒤처지는 후보들이 중도 확장 전략 대신 그냥 뭐랄까 계속 자기 극단적인 세력한테만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러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 제가 후보 경선 중이니까 특정 후보나 얘기할 수 없고, 민주당 정부가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잘하려면 상대하는 야당이 되는 보수 정당이 좋은 정당이어야 돼요. 그 좋은 정당이 선의의 경쟁을 해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지, 한 정당이 너무 허물어지면 저는 정치가 도리어 후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외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노 코멘트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국의 유력 그런 일간지하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지만 노 코멘트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제 애매모호한 한덕수 지금 그런 대행 입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 처음부터 이야기하지만은 한덕수 대행께서 진정으로 정치적 소신과 그런 결단이 있다면은 진흙탕 싸움이 될지언정 국민의힘의 처음부터 요걸 얻어먹더라도 자신이 발을 디뎌가지고 그런 진흙탕 속에서 자신을 진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 건데. 출마할 거면. 그렇죠. 이 출마도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모르는 그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 후보들의 왜 국민적 지금 지지율이, 그 후보들 중에서도 한 후보가 이렇게 치고 올라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다 고만고만해 보여요. 네. 또 밖에 이 경선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밖에 이미 한덕수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뽑히는 이런 후보하고 막판에 파이널 후보 단일화 경선을 통해 가지고
그 한덕수에 지금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내 흥행도 오르고 당내 후보들이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 당원들에게도 압도적인 어느 한 사람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오 PD. 예,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모든 사람에게 정치적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쯤은 본인이 왜 내가 대통령이 나오려고 하는지 그 명분과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되고 그리고 뭘 하려고 하는지 그 장기 그 어떤 목적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그 어떤 그 공약, 약속, 국민과 약속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떠밀려서 누가 하라고 하니까 지지율이 높으니까 한다. 이거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까지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최소한 광역자치단체장 이상 그다음에 대통령 이런 정도는 정말 자기가 공들이고 준비한 사람들한테 기회가 돼야 되지 준비 없이 내가 지지율이 높네 그렇게 나오려고 하면 그런 사람한테 기회 주면 제2의 윤석열 같은 경우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준비 없이 나오면요. 지지율만 갖고. 근데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지금 한덕수 대행이 관세 협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과 연계돼서 민주당에서도 좀 비판적 입장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마할 거면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 손 떼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당 입장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한덕수 대행의 그 입장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이제 낸 기자회견 내용인데요. 입장인데 한덕수 지금 대행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관가에서 대표적인 대미 전문가입니다. 통상요섭본부장도 했죠. 그렇죠. 또 청와대에서 경제수석도 하신 분이죠. 예? 2번씩이나 총리하면서 또 미국 대사까지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트럼프 측하고 가장 협상이 그래도 또 유능한 그런 뭐 정말 영어 또 실력까지 겸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지금 총리를 우리는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초이스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통상 그리고 관세 협상도 중요하지만은 대한민국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저렇게 많은 또 범죄 사실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 그런 판단과 결심 서면은 이렇게 뭐 정말 시간 오래 끌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좀 경험이 있는데. 네. 오랜 관료 생활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결심 못합니다. 고건 전 총리도 제가 그때 뭐 서울시의원을 하면서 지켜본 경험도 있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이 있었어요. 탄핵당한 새누리당의 후보가 될 수 없지 않느냐. 새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른정당입니다. 제가 바른정당 초대 사무총장을 한 사람이지만은 결국은 민주당 공격 자신이 그냥 정당의 우산 속에서 정치 행보를 했으면 21년 만에 돌아뵙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포 여기 그냥 다리 건너가면 오피스텔 한 두 채 얻어가지고 그냥 애교 관료들 중심적으로 그냥 대선 행보라고 한답시고 민주당 그냥 그 거친 공격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았죠. 그런 걸 보더라도 저는 지금 한덕수 대행께서 지금 상태 죄송합니다. 지속하면은 민주당 거친 그 등살의 공격에 못 견뎌납니다. 저는 한덕수 대행이 저러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나오면 다른 그 국민의힘 지지자 후보들보다 한 1~2% 더 나온다는 거지 이재명 대표의 그 지지율이 떨어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4월 말까지 그 보고 4월 말경에 한 자릿수 정도로 좁혀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노코멘트 감복이다 이렇게 보는데 매우 부적절한 태도죠. 그래서 저는 본인이 명확하게 하고 나오려면 나와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권한대행은 사실은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다음 정권이 왜냐하면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정부가 문제없이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게 지금 권한대행 역할인데 권한대행이 그거엔 관심 없이 다른 데만 지금 관심 있고 본인의 이 처지만 관심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김성태 대표님하고 조금씩 이 부분은 생각이 다른데 대미 통상협상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협상은 하더라도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그건 다음 정부에 맡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지금 몰려 있어요. 급하죠. 예, 몰려 있기 때문에 왜 일본, 한국, 영국, 호주 몇 개 나라를 딱 지정해서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하고 뭔가 뜯어낼 게 있을 것 같은 나라들을 좀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빨리 협상하는 게 손해 이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하는 것, 유럽이 EU가 하는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시간을 갖고 왜냐하면 시간을 가지고 이유가 있잖아요.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 현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미국하고 논의해서 미국의 의도가 뭔지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뭘 원하는지만 정확히 간파해서 그걸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다음 정부가 그 토대하에서 그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자기가 협상을 결론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지 말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협상을 끝내려고 하면 안 돼요. 다음 정부가 협상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데 자기 역할을 제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한 대행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졸속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하시는 건가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통상 전문가들 일부에서 네. 대한민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 개인의 이해관계로 이 협상을 했을 때에는 굉장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임명도 그 대통령 몫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막았잖아요. 그 통상관 관련 협상도 이건 다 국회에서 승인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관세 문제가 있고 네. 관세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조세 체계하고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다 나중에 사후에 국회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중대한 그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정적 부담이 많은 경우에는 다 국회 승인 받도록 그 통상 이 협상이 돼 있잖아요. 우리 국내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기 마음대로 결론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협상에 성실히 임해서 미국에게 충분히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다음 6월 초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게 잘 이관해서 한미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 그게 한덕수 정부의 통상 관련된 역할입니다. 민주당 경선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워낙 이재명 대세론이 압도적이어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저 이재명 대표의 저 공무원 체제 이번에 뭐 아직까지 완전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충청 영남권 두 군데의 경선 결과만 보더라도 야 정말 대단한 카리스마하고 리더십이다. 이거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냥 민주당의 그냥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 DJ의 리더십도 저런 경선 결과 안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야. 그런데 이걸 갖다 88% 뭐 91%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독재의 전조 단계의 기미가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말 된다 그래도 독재라는 것은 국민들과 뭐 기업들 앞에 독재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과도한 입법 권력이 결론 행정부를 무능하게 만든 그런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오판하게 된 그 동기가 거기에 있듯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이런 것이죠. 최소한 민주당 어제 울산 경선 결과 같은 경우도 그래도 영남권 주자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인데 최소한 난 10% 이상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봤어요. 나올 거다. 그런데 뭐 정말 엄두도 못 냈죠. 충청도 마찬가지예요. 김동연 지사가 또 충청권 출신이기 때문에 은근히 기대한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호남하고 또 이제 수도권 이렇게 남았습니다만은 저는 큰 이변 없습니다. 큰 이변 없이 그냥 지금 당 체제와 그리고 당원들 뭐 또 권리당원들 할 거 없이 그냥 이재명에 대한 저 결집은 정말 신적인 존재로 이미 그 의원들이나 또
정치 책임자들이 그렇게 만든 저 아성을 어느 누구도 허물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런 압도적 득표율은 독재 국가의 선거를 떠올리게 한다. 지금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약에 뭐 옛날 그 대의원 선거, 전국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주로 대의원 선거였지 않습니까? 대의원 선거 때는 줄 세우기 투표가 가능했어요. 네. 그랬다면 뭐 그 말이 뭐 일정 정도 뭐 정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수십만이 되는, 지금 뭐 우리 권리당원만 해도 100만, 100한 15만 그 투표 대상자가, 그런 사람들을 그 누가 줄 세우게 하고 예를 들면 누구 찍으라고 압력을 가고 그러겠습니까? 이건 그냥 대중의 집단지성이 발휘된 건데 좀 놀라운 결과죠.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한 80%는 넘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네. 90%에 육박할 거라는 거는 저도 예상한 것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전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뭐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뭐 명령이나 지시, 오더라고 그러죠. 이런 게 통하지 않는 선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선거가. 그러니까 일반 권리당원과 지지층의 어떤 집단적 열망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까지 만든 1등 공신은 누구냐? 저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난 3년여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 수사만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뭐 나온 것도 없고, 대부분 지금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온 게 많아요. 재판 여러 번 것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무리한 사법 수사, 검찰 수사, 그다음에 사법적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우리 지지층에서는 이해하게 됐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와서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뒀고 지금 유력한 대선으로 나온 거는 이러한 그 어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 신화 전설을 도리어 그 여당 그 당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그 대통령이 만들어준 꼴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그렇다고 표를 찍지 마십시오라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도 아마 그럴 거예요. 본인도 네. 뭐 많이 나와서 좋기도 하면서 좀 당혹스럽기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90% 넘나드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근데 호남권, 수도권으로 오면 조금 더 지지율 변화가 좀 있을 거로 좀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강한 반론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짧게 이 견제와 주시죠. 비판 세력의 기반 속에 이 충신이 많은 나라는 부강해지지만은 간신과 절대 근력이 이렇게 넘치는 나라는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 할 말을 합니다. 제가 할 말을 합니다. 저희들 당에서요. 많이 해주십시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7분입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소식 좀 알아봅니다. 하나 이글스가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 팬들 요즘 뭐 야구 볼맛 또 응원할 말 나실 것 같아요. 네. 원래 뭐 너무 못 이겨서 보살 팬들이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걸 다 보상받는 느낌이실 겁니다. 선발 폰세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어제 경기에 사실 7회까지 삼진 13개를 잡으면서 네. 팀의 7대1 승리를 이끌었어요. 특히 뭐 7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손아섭 선수의 강습을 그냥 손으로 가볍게 잡아내면서 우리 요즘 이렇게 잘 나가는 팀이야 이런 걸 보여준 상황이었는데 7연승을 달리면서 단독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4월 초만 해도 하나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래서 12 이렇게 찍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치고 올라와서 7연승을 거뒀고요. 또 24년 만에 7경기 연속 선발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부터 경기가 없던 월요일 빼고 어제 일요일까지 모두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문동주 선수를 시작으로 뭐 폰세, 라이언 와이스, 유현진, 엄상백, 문동주 또 다시 폰세까지 이렇게 7경기 이기고 나니까 뭐 당연히
당연히 이제 뭐 저 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폰세라는 선수 딱 보면 다승 공동 1위입니다. 4승 거두고 있고요. 유현진, 와이스, 그다음에 문동주, 박상원 이런 선수들이 다 2승씩을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투수 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화의 부활은 타선이 살아난 거죠? 네, 사실 이렇게 좋은 투수들이 있는데 승수를 못 올린 게 타격이 받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홈런왕 출신 노시환 선수라든가 최은성 선수가 한때 일할 때 타율까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변했습니다. 뭐 경기 보시면 어제 뭐 홈런왕 출신답게 노시환 선수 2회에 선제 홈런 딱 쳐주고요. 그러니까 경기 주도권 잡고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홈런이 3경기 연속 홈런이면서 본인한테는 100번째 홈런이에요. 네. 통산 100번째 홈런이니까 정말 뭐 가치도 있었을 거고. 그렇게 지난주 5개 홈런을 치다 보니까 홈런 8개, 기아의 위즈덤 선수하고 현재 공동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일할 때까지 못 쳤다고 했던 그 최은성 선수 10번째 2루타를 쳤어요. 그러니까 2루타만 10개. 정말 잘 치고 일할 때의 타율이 벌써 2할 9푼 5리까지 올랐습니다. 곧 3할을 바라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현빈 선수라가 있는데 뭐 생일날 뭐 2타점 적시타 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확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선수 타율이 3할 2푼입니다. 드디어 한화 선수가 타율 10위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치기 시작하는데 지난 그 3월 30일 기아전을 시작으로 해서 4연패 당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지금 보면 팀 타점, 팀 득점 LG 삼성에 이어서 공동 3위고요. 팀 2루타 부분은 아까 최은성 선수가 많이 쳐서 그런지 45개로 공동 1위입니다. 뭐 홈런도 18개로 4위. 뭐 이 정도 되면 한화 투타에 대한 그 조화가 잘 맞는다고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잘 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루를 32번 시도해서 24개 성공해서 도루 성공률 부분에서도 1위예요. 그러니까 잘 치고 잘 달리고 잘 잡는 뭐 그야말로 야구의 전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도 돌풍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요? 네. 아까 한화가 11승 1패, 그다음에 롯데가 8승 2패. 뭐 사실 뭐 롯데하면 봄에 잘한다 해서 봄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지난해 이제 봄대도 사라졌다 그래서 팬들이 많이 실망했었는데 올해는 정말 그 봄의 롯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 정말 치열했거든요. 근데 4대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전체적으로 앞서가기 시작했고 거기도 역시 이제 중요한 건 홈런을 가끔 탁탁 터뜨려줘야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나승엽 선수가 선제 홈런 치고 또 결승타도 치고 그리고 황성빈 선수 여전히 잘 치고 잘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롯데의 반전은 사실은 그것을 만들었다 주도했던 선수를 황성빈 선수를 한번 꼽고 싶고요. 왜냐하면 황성빈 선수 우리가 이제 워낙 주루 플레이가 뛰어나서 투수도 약도 잘 어울리고 주루 플레이가 뛰어나서 황보르긴이라고 부르는데 지난 수요일이죠. 선두 타자로 나와서 안타를 치고 나간 다음에 2루까지 갔어요. 근데 2루까지 가서 투수가 그 공을 하나 던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거 던졌을 때 이제 체크 스윙이 아니냐 이걸 보니라고 포수가 1루심을 바라보는 사이에 3루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한 투수가 받아서 1루에 있던 선수에게 견제구를 한번 던졌는데 그 견제구가 빠졌어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홈에 들어와서 이 선수는 투수가 공을 1개 던질 동안 2개의 도루로 득점을 올린 전대미문의 그런 기록을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반전됐고 그날 경기를 이기면서 롯데가 5할 승률을 회복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가끔 한번 흐름을 바꿔주는 선수가 있어야 경기도 재밌고 팀도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데 황성빈 선수가 아주 재밌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활약이 대단합니다. 네, 사실 오늘 새벽 경기 지금 치르고 있는데 오늘은 아직 안타가 없어요. 근데 전날까지 LA 에인저스 경기까지 5경기 연속 안타를 쳤습니다. 3번 타자 중견수로 나와서 4타수 1안타. 20경기에 출전했는데 17경기에서 안타를 쳤고 8경기에서 2개 이상의 안타를 쳤어요. 이제 많은 팬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양키스전에서 홈런 3개를 쳐서 굉장히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뉴욕을 삼킨 이정우 드디어 전국구 스타. 그다음에 이정우 선수의 이름, 그러니까 정우리의 이름을 따서 만든 팀 이제 그 팬클럽이죠. 프리건스라는 팀들이 나와서 외야에서 이정우 선수하고 비슷하게 통키라고 하나요 예전에? 불꽃슛 모양의 가발들을 쓰고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정우에 대한 팬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오늘까지 보면 타율 3할 3푼 3리. 지금 내셔널리그에서 한 5위권에 들어있고요. 홈런도 3개.
그리고 OPS도 1이 넘습니다. 이 정도 보게 되면 야구 굉장히 잘하는 선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뉴욕타임스에서 단순히 야구를 잘하는 선수를 넘어서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로 이제 성장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올해 좀 잘해준다고 하면 가을 야구에서도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에서도 이정우 선수의 활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이나 선수 생애 첫 LPGA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고요? 네,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어제 무려 8타를 줄이면서 15언더파로 공동 4위까지 뛰어올랐어요. 그런데 오늘 좀 아쉽습니다. 첫 홀 버디를 잡으면서 그 상세를 이어갔는데 두 번째 홀에서 보기, 그다음에 5번 홀에서 더블 보기, 또 11번 홀에서 더블 보기를 범하면서 현재 공동 27위까지 내려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 마지막 라운드의 마무리가 좀 아쉬워서 윤이나 선수의 우승 다음 기회에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구기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파리 올림픽에 진출했었죠. 핸드볼 포스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고요? 네. 우생순이라고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줬던 여자 핸드볼. 지난 파리올림픽에 유일하게 구기 종목으로 출전을 했었는데 지난 토요일부터 여자부 준피오를 시작으로 플레이오프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3위 경남하고 4위 부산의 경기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4위 부산이 경기 10초를 남기고 결승골을 넣어서 27대 26 역전승을 거뒀어요. 사실 한 2분 남았을 때만 해도 두 골 차라서 힘들다고 싶었는데 종료 20초를 남기고 김현우 선수의 그 슈팅을 막아내자마자 이혜원 선수가 마치 버저비터인 것처럼 골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정규리그 2위가 삼척 시청이거든요. 이제 플레이오프에 들어가고요. 남자분은 이제 10연패에 도전하는 두산하고 2위의 이제 그 SK 호크스가 오늘부터 챔피언 결정전을 치릅니다. 사실 핸드볼 어떻게 보면 축구나 야구에 조금 밀려 있는데 그래도 우리 대표적인 구기 종목이거든요. 시간이 있으시면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찾아서 응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전격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커피 쿠폰에 당첨된 분들은 게시판에 휴대폰 번호 남겨주시고 비공개 여부 체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